부모와 자식을 연결하는 끈. 집 근처에 조금 느린 아이들, 그러니까 발달장애 아이들의 재활을 돕는 학교가 있다. 학교 앞 정류장은 등하교 시간이 되면 수업을 마친 학생과 학부모가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룬다. 하루는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난 한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두 사람의 걸음새를 좀 더 들여다봤다. 자세히 보니 서로의 몸을 얇은 끈으로 연결한 채 걷고 있었다. 끈은 줄넘기 줄 같기도 했고 등산용 밧줄 같기도 했는데 한쪽은 학생의 왼손에 동여매져 있었고 다른 한쪽은 어머니 오른손에 칭칭 감겨 있었다. 왜 그런 거지? 고개를 갸웃했다. 궁금증은 이내 풀렸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외침에서 그들의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찻길로 내려가면 안 돼. 어머니는 아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애를 먹는 듯 했다. 길거리에서 아들의 동선을 통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끈으로 몸을 동여맨 것이 아닐까 싶었다. 일순 임신부의 자궁 안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태아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그려졌다. 태아는 탯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다. 자궁 밖으로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에선 그 줄을 끊어내야 한다. 하지만 내가 목격한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의 몸뚱어리를 여전히 탯줄로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직은 서로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는 듯. 잠시 뒤 나는 버스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자 나와 모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 멀리서 바라본 어머니와 아들의 흐릿한 실루엣은 서로의 몸을 생명줄로 연결한 채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의 어느 기슭에서 대자연과 맞서고 있는 산악인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했다. 그렇다면 저 어머니와 아들은 어떤 산을, 무엇을 위해 오르는 것일까? 글쎄다. 어쩌면 저들은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 없이 꽤 아득하고 특별한 여정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남들이 감히 오를 수 없는 그들만의 신성한 봉우리를 향해.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어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젠 화장만으론 주름을 감출 수 없구나. 시간은 공평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성급하게 흐른다. 시간은 특히 부모라는 존재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한다. 부모 얼굴에 깊은 주름을 보태고 부모의 머리카락에 흰 눈을 뿌리는 주범은 세월이다. 병원에 들를 때마다 깨닫는 게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저마다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공간에선 언어가 꽤 밀도 있게 전달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말기 암 환자가 돌봄을 받는 호스피스 병동에선 말 한마디의 값어치와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눈과 귀로 받아들이는 언어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크고 작은 동심원을 그리며 마음 깊숙이 퍼져나가기 마련이니까. 몇 해 전 일이다.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 진료 과정은 다른 병원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의료진이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한 번은 나이 지긋한 의사가 회진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팔순을 훌쩍 넘긴 환자를 대할 때도 환자 혹은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 원사님, 김 여사님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박한 의문이 뭉게구름처럼 솟아올랐다.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부르는 걸까? 어머니가 태어나는 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내가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던데요? 라고 묻자 그는 그게 궁금하셨어요? 하고 되물었다. 의사는 별걸 다 물어본다는 투로 심드렁하게 대답했지만
난 그의 설명을 몇 번이고 되씹어 음미했다. 환자에서 환이 아플 환이잖아요.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아,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드리죠.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어요. 말의 무덤, 언총. 그런 날이 있다. 입을 닫을 수 없고 혀를 감추지 못하는 날. 입술 근육 좀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날. 그런 날이면 마음 한구석에서 교만이 독사처럼 꿈틀거린다. 내가 내뱉은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보태게 되고 상대의 말보다 내 말이 중요하므로 남의 말꼬리를 잡거나 말허리를 자르는 빈도도 높아진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지는 이른바 다언증이 도질 때면 경북 예천군에 있는 언총이라는 말무덤을 떠올리곤 한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파묻는 고분이다. 언총은 한마디로 침묵의 상징이다. 마을이 흉흉한 일에 휩싸일 때마다 여러 문중 사람이 언총에 모여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으로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과 그쪽 걱정돼서 하는 얘긴데요. 처럼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한데 모아 구덩이에 파묻었다. 말 장례를 치른 셈인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툼질과 언쟁이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우린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끔은 내 언어의 총량에 관해 고민한다. 다언이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본다. 말 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으며 사는 건 아닌지. 당신은 5월을 닮았군요. 1년 12달 중에서 난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을 가장 좋아한다. 5월의 속성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잘하다가 아닐까 싶다. 5월을 뜻하는 메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풍요와 증식의 여신 마이아에서 왔다. 5월이 되면 모든 게 쑥쑥 자란다. 들판의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고 사람의 감정도 충만해진다. 몇 해 전 5월, 한 여인을 향해 내 안에 숨어있던 수줍은 목소리를 끄집어냈다. 그 고백은 햇빛이 못 미치는 우물 속 깊은 곳에서 순수한 수맥을 퍼올리는 일처럼 조심스러웠다. 난 은밀하게, 섬세하게 감정을 전달하고 싶었다. 표현을 고르고 고른 끝에 사랑해요, 좋아해요 같은 말 대신 당신 정말이지 5월을 닮았군요 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고백했다. 물론 이는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험프리 보가트가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여주인공에게 들이댄 당신의 눈동자를 위해 건배 라는 대사만큼이나 간질간질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난 진심이었다. 진심은 인간이 행하는 거의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제공한다. 더군다나 사랑이란 감정은 은유와 무척 닮았다. 사랑이 싹 트면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도 내 마음은 호수요. 식의 은유적 문장을 습관적으로 동원해 연정을 드러내곤 한다. 마음이라는 종이 위에 시적인 표현이 시도 때도 없이 자라기 때문이다. 몇몇 작가들도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사랑은 메타포로 시작된다. 라고. 부재의 존재. 한적한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 가마쿠라에서 평범한 일상을 꾸려나가는 세 자매는 15년 전 집을 나간 아버지가 사망했단 부고 소식을 접한다. 자매는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 동생 스즈와 어색하게 대면한다.
다름 아닌 아버지 장례식에서. 아, 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하지만 자매는 나이에 비해 의젓한 스즈를 보는 순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스즈, 우리 함께 살지 않을래?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갯내음이 가득한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행복을 찾아가는 네 자매의 사연을 그렸다. 영화에는 유독 밥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유가 있다. 자매가 즐겨 먹는 멸치덮밥, 해산물 카레는 아버지와 나누었던 추억이 서려 있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음식이다. 세련되게 말하면 소울푸드, 정감 있게 표현하면 그리운 맛이라고 할까. 나 역시 나이가 들수록 유독 맛보고 싶은 음식이 있다. 대학 시절 학교 쪽문에서 호호 불어가며 먹던 칼제비의 푸짐함이 그립고 이거 다 비워야 키 큰다며 할머니가 만들어준 콩국수의 맛도 잊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그런 음식 곁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 음식을 맛보며 과거를 떠올린다는 건 그 음식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니라 함께 먹었던 사람과 분위기를 그리워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리운 맛은 그리운 기억을 호출한다. 영화 속 세 자매는, 아니 네 자매는 식탁을 마주하고 음식을 먹는 과정을 통해 오래전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미각과 추억을 되살려낸다. 그 기억은 자매를 단단히 결속한다. 그들이 이런저런 일로 티격태격 다투면서도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암암리에 닮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실에서도 부재의 존재가 사람 마음을 뒤흔드는 경우를 더러 경험하게 된다. 몇 해 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친구 녀석이 최근 술자리에서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식구들이 모여서 외식을 했어. 그런데 식당에서 밑반찬으로 멸치볶음이 나온 거야. 그걸 보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눈물을 쏟았어. 그랬구나. 그런데 왜? 아버지가 생전에 멸치볶음을 정말 좋아하셨거든. 아, 아버지는 멸치볶음만 있으면 자리에 앉기 무섭게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 나셨어. 그 생각이 나서 손을 뻗으면 만져질 것 같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서. 마모의 흔적. 어느 포근한 봄날이었다. 집 근처에 있는 타이어 전문점에 들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엔지니어가 어서 오세요 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청년의 이마와 콧등에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다. 타이어를 갈아 끼는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다 불쑥 말을 걸어봤다. 불현듯 궁금증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저 실례합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타이어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네? 그러니까 타이어가 운전자랑 닮았다거나 뭐 그런. 아, 그럼요. 전 타이어만 봐도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정말요? 네. 타이어의 마모 상태에 따라 고객의 운전 습관이나 성향을 미루어 짐작하곤 해요. 원래 타이어의 정식 명칭은 러버휠이었다고 해요. 고무바퀴라는 뜻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들 타이어라고 불러요. 왜일까요? 자동차 부품 중 가장 피곤한 게 타이어라는 거죠. 아, 재미있네요. 예, 그런데 운전하면서 자동차의 발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참 피곤하게 만드는 피곤한 운전자가 많아요. 운전에 3급이라는 게 있어요.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인데요. 이걸 밥 먹듯이 하는 운전자들은 성격이 삐딱하고 과격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끌고 온 차량을 살펴보면 아니나 다를까 타이어 상태가 엉망이라니까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타이어를 교체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청년의 말을 되씹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내 삶을 비춰봤다. 나는 자동차 타이어에 어떤 자국을 새겨 놓았을까? 마모된 흔적을 보고 나면 내가 지나온 길과 그 여정에서 취한 삶의 태도를 짚어볼 수 있을까? 청년의 증언처럼 사람 성격은 아주 사소한 데서 드러나는 법이다. 그건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고 즉흥적으로 변조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네 일상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과 삼라만상에 꽤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본질은 다른 것과 잘 섞이지 않는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엉뚱한 방식으로 드러나곤 한다. 더 아픈 사람. 버스나 지하철에 몸을 지르면 몹쓸 버릇이 발동한다. 귀를 쫑긋 세운 채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곤 한다. 그들이 무심코 교환하는 말 한마디, 끄적이는 문장 한 줄에 절절한 사연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꽤 의미 있는 대화가 귓속으로 스며들 때면 어로에 나갔다가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귀향하는 어부처럼 괜스레 마음이 들뜨곤 한다. 일상이라는 바다에서 귀한 물고기를 건져 올린 기분이 든다. 언젠가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 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끔뻑거리며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순간 난 할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을 몇 가지 예상해 보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라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보다 재빨리 알아챈다.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 그리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알려주려고 한 것도 이런 이치가 아니었을까. 틈, 그리고 튼튼함. 대학 때 농화를 갔다가 작은 사찰에 들어간 적이 있다. 마당 한가운데 석탑 하나가 기품을 뽐내며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난 탑 주변을 빙빙 돌며 돌에 새겨진 상처와 흔적을 살폈다. 얼핏 봐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석탑이었다. 세월과 비바람을 견딘 흔적이 역력했다. 몇 살쯤 됐을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조용히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찰나 등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얼마나 됐을 것 같나? 주지스님인 듯했다. 그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마주치는 옆집 아이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듯 편안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이곳에 있는 성물은 수백 년 이상 된 것들이 대부분이야. 참, 이런 탑을 만들 땐 묘한 틈을 줘야 해. 네? 틈이라고 하셨나요? 그래, 탑이 너무 빽빽하거나 오밀조밀하면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폭삭 내려앉아. 어디 탑만 그렇겠나? 모든 틈이 있어야 튼튼한 법이지. 스님이 들려준 설명이 건축학적으로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동안 내 삶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감정과 관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돌이켜보니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만든 대상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같다. 틈은 중요하다. 어쩌면 채우고 메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 다만 틈을 만드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다.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사람들.
온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마음마저 축 가라앉은 날이었다. 1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비 오는 날 어린 자녀와 부모가 우산을 맞잡은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 부모라는 존재의 역할과 숙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녀가 어린 경우 웬만한 부모는 아들, 딸이 비 맞지 않도록 우산을 자식 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를 올려다보며 묻는다. 아빠, 옷 젖었어? 아니. 거짓말이다. 부모의 한쪽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다. 자식이 세상 풍파를 겪을수록 빗줄기는 굵어지고 축축한 옷은 납처럼 무거워진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우산 밖으로 밀려난다. 조금씩, 조금씩, 어쩔 수 없이. 사랑은 변명하지 않는다. 좌우 봉원이라는 말이 있다. 좌우, 그러니까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사물과 현상을 잘 헤아리면 근원과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일상의 모든 것이 공부의 원천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얼마 전 5호선 공덕역에서 생각지도 않은 깨달음을 얻었다. 사소한 장면 하나가 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왔다. 퇴근 시간. 콩나물 시루 같은 전동차에 가까스로 몸을 밀어 넣었다. 승객들을 둘러봤다. 절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전화를 걸거나 동생한 사람과 왁자지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경로석에 앉은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법 시끄러웠다. 게다가 어르신은 뉴스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어허, 이런 등의 추임새를 꽤 격렬하게 넣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앵커 멘트와 어르신의 목소리가 객차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사람들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 맞다. 알았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더니 보일 듯 말 듯한 엷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귀에 꽂았다. 일련의 동작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은 아닌 듯 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 말 들을게요 라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내 귀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문장으로 들렸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사랑은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 말하거나 방패막이가 될 만한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랑은 핑계를 댈 시간에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한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법. 영화 종이달의 주인공 리카는 평범한 은행원으로 일하며 조금은 지루한 일상을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서 충동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한 그녀는 얼떨결에 고객 예금에 손을 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나락에 빠진다. 아슬아슬한 일탈을 이어나간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종이달은 무슨 뜻일까? 과거 일본의 사진관이 처음 생길 무렵 초승달 모양의 가짜 달을 매단 채 한껏 폼을 잡고 가족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종이달은 가족이나 연인과 보낸 가장 행복한 순간을 의미한다고 한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횡령한 돈을 흥청망청 쓰고 집으로 향하던 리카가 새벽 하늘에 걸려있는 초승달을 지그시 바라보는 순간이다. 이는 관객들에게 훔친 돈으로 누리는 행복도 행복일까? 가짜 행복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인다. 글쎄다. 리카의 행복은 진짜도 가짜도 아닌 어쩌면 사이비 행복이 아닐는지. 사이비. 비슷하기는 하지만 가짜인 것을 의미한다. 물건으로 치면 정교한 모조품이다. 사이비는 진짜와 비슷하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와 구별하기 어렵고
때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기도 하다. 하지만 사이비의 생명은 짧다. 유통기한이 그리 길지 않다. 진실한 것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그 실체가 탄로 나고 만다. 물건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감정도 그렇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쉽게 구별하는 요령이라도 존재하는 걸까? 특별한 방법까지는 아니지만 다음 이야기가 도움을 줄지도 모르겠다. 오래전 경제부 기자 시절 시중은행의 위폐 감별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빠른 손놀림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슈퍼노트를 감별해내는 가짜 돈 전문가였다. 궁금했다.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가르는 잣대가 무엇인지. 그와 주고받은 대화를 요약하면 대략 이렇다. 차장님, 요즘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위폐가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럴수록 진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가짜를 걸러내려면 진짜를 잘 알아야 하죠. 그렇군요. 그래도 가짜를 보면 뭔가 감이 온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너무 화려하면 일단 수상한 지폐로 분류합니다. 네? 화려한 게 위폐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인가요? 위폐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꾸민 흔적이 역력해요. 어딘지 부자연스럽죠. 가짜는 필요 이상으로 화려합니다. 진짜는 안 그래요. 진짜 지폐는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요. 헤아림 위에 피는 위로라는 꽃. 모두가 귀가할 무렵 문을 열지. 손님이 있느냐고? 생각보다 많아. 아베야루의 동명 만화를 영화화한 심야식당은 주인장 마스터의 중저음 내레이션으로 문을 연다. 영화 심야식당에는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노와 복수의 요소가 없다. 게다가 극의 전개 속도가 한없이 느린 탓에 영화를 보는 내내 감칠맛을 내는 MSG를 한 숟가락도 넣지 않은 요리를 천천히 먹는 것 같았다. 다른 한편으론 간이 안 된 콩나물국처럼 싱거운 결말과 온돌빵 같은 따뜻함이 이 영화의 미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한 것이 참 많은 듯하다. 해가 지고 상점마다 불을 밝히는 늦은 밤, 일상에 지친 이들이 무거운 몸을 이끈 채 낡은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뒷골목 후미진 곳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온다. 사랑을 잃은 여자, 꿈을 잊은 젊은이, 새로운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그들은 마스터의 입이 아닌 귀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스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로 음식을 준비한다. 작은 화로를 이용해 마밥을 끓이고 케첩 소스를 뿌린 스파게티를 접시에 올린다. 허름한 식당에 옹기종기 모인 이들은 가족과 친구, 좋은 사람과 나누었던 시간과 추억을 한데 버무린다. 그리고 삼킨다. 그리움을 먹는다. 그렇게 허기를 달래고 그곳에서 마음도 달랜다. 사실 마스터는 그리 친절한 주인장은 아니다. 단골이 아니면 좀처럼 알아채기 힘든 미소를 보이며 팔짱을 낀 채 손님을 맞이한다. 말수도 적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아낀다. 누구보다 굴곡진 삶을 견뎌온 듯한 그는 상대의 말을 자르거나 함부로 조언을 남발하지 않는다. 차분히 귀를 기울이며 늘 먹던 거로 같은 말로 덤덤하게 대꾸할 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영화 속 마스터처럼 깊은 상처가 있을 법한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는 듯하다. 그들은 위로를 정제한다. 위로의 말에서 불순물을 걸러낸다고 할까. 단어와 문장을 분쇄기에 넣은 뒤 발효와 숙성을 거친 다음 입 밖으로 조심스레 꺼내는 느낌이다. 위로의 표현은 잘 익은 언어를 적정한 온도로 전달할 때 효능을 발휘한다. 짧은 생각과 설익은 말로 건네는 위로는 필시 부작용을 낳는다. 힘 좀 내 라는 말만 해도 그렇다. 이런 멘트에 기운을 얻는 이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힘낼 기력조차 없는 사람 입장에선 기운 내 라는 말처럼 공허한 것도 없다. 정말 힘든 사람에게 분발을 종용하는 건 위로일까? 아니면 강요일까? 동사 알다가 명사 알에서 파생했다고 한다. 아는 행위는
사물과 현상의 외피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진득하게 헤아리는 걸 의미한다. 이를 사람에 대입해봤으면 한다. 우린 늘 누군가를 안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한두 번 대화를 나누거나 우연히 겸상한 뒤 그 친구 말이야, 내가 좀 알지 라는 식으로 쉽게 내뱉는다. 하지만 제한된 정보로는 그 사람의 진면목은 물론 바닥도 알 수 없는 법이다. 상대의 웃음 뒤 감춰진 상처를 감지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싫어하는 것까지 헤아릴 때, 그 사람을 좀 잘 안다고 겨우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상대에 대한 알미 빠져있는 위로는 되레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상대의 감정을 찬찬히 느낀 다음 슬픔을 달래줄 따뜻한 말을 조금 느린 박자로 꺼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본다.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결혼. 몇 해 전 늦장가를 간 선배가 있다. 선배는 깐깐한 남자였다. 최고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최고의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했고 주말마다 최고급 호텔에서 선을 봤다. 하지만 상대의 장점보다 단점부터 들추는 버릇 때문인지 조건에 맞는 상대를 만나지는 못했다. 덕분에 어느 동네에 어떤 호텔이 있는지, 어느 호텔 커피숍의 전망이 좋은지 같은 잡다한 지식만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선배가 짝찾기 모험을 멈추려던 찰나, 즉 집신도 짝이 있는데 짝이 없는 나는 집신만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려던 순간이었다. 그는 경력직으로 회사를 옮겼고 그곳에서 동료 여직원을 보자마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감정에 빠져들었다. 사내 연애를 시작한 그는 반년 만에 결혼에 이르렀다. 이직을 통해 일터와 신부감을 모두 얻었으니 화투에서 한 번에 피 2장을 따는 일타쌍피를 몸소 실천한 셈이다. 결혼식 직후 선배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소회를 밝혔다. 그의 발언에서 나는 약간의 허세와 오글거림과 순수함과 나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와줘서 정말 고마워. 결혼 생활을 아직 해보지 않아서 결혼이 미친 짓인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겠어. 하하,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 이건 못 들은 거로 해줘. 다만 전에는 나를 위한 결혼을 하려 했던 것 같아. 이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를 위한 결혼을 생각하게 됐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여행을 직업으로 삼은 녀석. 여행은 인간의 본능이다. 어디론가 떠나려는 욕망은 우리 유전자 안에 각인돼 있으며 인류 문명사는 이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박한 현실 탓에 여행에 대한 욕구를 억누른 채 살아갈 뿐. 삶의 터전을 잠시 떠나는 건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여행자는 낯선 길에서 걸음을 뗄 때마다 새로운 사람과 풍경을 만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를 마주하기도 하고 운전할 때 백미러를 통해 지나온 길을 살피듯 삶의 궤적을 슬며시 되짚어 볼 수도 있다. 후지와라 시냐라는 일본 작가는 여행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여행지에서 날것의 풍경을 건져 올려 기록하는 작가로 유명한 그는 아무런 정보 없이 훌쩍 길을 떠날 것을 권유한다. 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또한 눈으로 얻는 정보를 경계하고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인도 여행을 할 때 겐지스강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공부하고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론 백지 상태에서 아기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야 본질이 보입니다. 돌연히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대학 4학년 때다. 동아리방에 모인 졸업반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각자 업으로 삼고 싶은 직업을 늘어놓았다. 종종 언론에서 발표하는 대학생 취업 선호도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한 녀석은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다 난 여행을 직업으로 할 거야 라며 조금 생뚱맞은 대답을 내놓았다. 우린 녀석의 계획을 듣고는 하하 그래 네 맘대로 해. 대신 여행지에서 엽서나 보내 하고 껄껄대며 웃었다. 그때 친구들이 터트린 폭소는 녀석의 계획을 깎아내리는 비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너만큼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격려의 환호성이었던 것 같다. 우린 친구의 성이 정씨라는 점에 착안해
인디아나 정스라는 별명도 붙여주었다. 몇 년 뒤 친구와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다. 돈이 모이면 휙하고 파리로, 프라하로 떠난다고 했다. 그곳의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고 했다. 녀석은 난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프랑스 작가 프랑스아즈 사강의 책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며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다들 꿈을 잃어버렸다고 자조하기 분주한 세상이지만 그 친구만큼은 본인이 내뱉은 말을 실행에 옮기며 살아가고 있는 듯했다. 녀석은 말했다. 기주야,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오는 꿈을 꾸었던 것 같아. 솔로 감기 취향론. 인간은 외로움에 사무치면 자신의 그림자라도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사랑을 줄 대상을 찾지 못해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면 어느 순간 곪는다고 강변하는 친구 A가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A도 마찬가지. 녀석은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이 3번 열리는 동안에도 연애다운 연애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호감에서 출발한 감정이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고 신기루처럼 사라질 때마다 A는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 절규에 나오는 사내처럼 양손으로 얼굴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녀석은 술자리에서 늘 구시렁댔다. 연애하고 싶은데, 정말이지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런 녀석이 줄기차게 주창하는 이론이 있다. 이름하여 솔로 감기 취향론이다. 연애와 건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게 핵심이다. 연애는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야.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체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지. 나를 봐. 연애를 못해서 감기와 함께 살다시피 하잖아. 솔로가 감기에 취약한 게 분명해. 참으로 어설픈, 아니 서글픈 이론이다. 게다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육상 경기에서 바통 터치를 하듯 끊임없이 연애 상대를 갈아치우는 사람도 잔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사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 우문에 말려든 녀석은 즉각 우답을 내놓았다. 그건 아주 간단해. 바람을 피워서 그런 거야. 배우자나 연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사람 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지.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겠지? 면역력도 감퇴할 테고 아주 쉽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단 A는 늘 외롭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사시사철 감기를 달고 산다.